안녕하세요. 해커스 정보처리기사 양문자입니다. 네, 시험 보기 전에 필수로 보셔야 하는 벼락치기 특강이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제5과목인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이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모델이 폭포수 모델입니다. 가장 오래된 모델이기도 하고요. 폭포수처럼 폭포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단계가 끝나야, 요구사항 분석이 끝나야 그 다음 단계인 설계로 넘어오고, 설계가 끝나야 그 다음 단계인 구현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물 떨어지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단계에서 앞 단계에서 뭔가가 틀리고 잘못됐다라고 해도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수정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폭포물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모델은 원형 모델입니다. 원형,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거니까 시제품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 짓기 전에 미리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나 집 이렇게 만들 건데 이 정도면 되겠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개념으로 소프트웨어도 미리 시제품을 만들어서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모델하우스를 만들 건지, 시제품을 어떻게 만들 건지 설계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만들어요. 네, 그 설계도를 보고 원형을 개발해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완성된 시스템은 이런 모양이에요. 보여줬더니 고객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나면 이거는 마음에 들고요. 이거는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요구사항을 조정한 후에 그리고 나서 완제품을 만들겠다. 네, 이런 방법이 원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나선형 모델이에요. 시스템 개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뭔가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없고 이미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지나갔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 개발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단계를 4개로 나누어서 점진적으로 계속 소프트웨어를 조금씩 완성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 보니까 계획과 정의를 여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위험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개발을 해요. 이만큼. 개발을 하고 그걸 보여줘요. 그럼 고객이 평가를 하겠죠? 내가 생각한 거 그거 아닌데요? 이건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계획해요.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4가지의 단계를 계속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최소화되는 거죠. 이미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멱살 잡으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냐고 이러면 당장 어떻게 고쳐요? 그쵸? 근데 이제 조금씩 수정할 만큼만 만들어 놓고 고객하고 소통하고 수정할 거 있으면 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V 모델이에요. V 모델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각 단계에서 대응하는 테스트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정의해 놓는다는 건데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능 명세를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차례에 맞춰서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각각의 단계별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개발되면 그 다음엔 이렇게 반대로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 모듈이 개발될 텐데 제일 처음에 단위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를 하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시스템을 테스트해보면 기능 명세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인수 테스트를 해보면 고객이 말한 거 이거 맞아? 네, 이것까지 테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의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한번 쭉 정리를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생명주기 모형 중 가장 오래된, 자, 가장 오래됐다. 그러면 이거 폭포수 모형이구나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각 단계의 결과가 확인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런 내용. 자, 그래서 이거는 폭포수 모형이니까
워터풀 1번이 답인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프로토타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최종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이른다. 위험관리가 중점이다 라고 했어요. 위험관리가 중점이 되는 건 계속 뱅글뱅글뱅글 4가지 단계를 돌렸던 나선형 모델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정리를 잘 해두시면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유형이 바뀌어도 다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코코모 모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만든 그런 모형이 되겠는데요. 프로젝트 유형별 분류입니다. 소스 코드를 어느 정도 길이로 작성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라인 이하냐, 아니면 30만 라인 이하냐, 아니면 30만 라인보다 더 넘어가는 초과되는 그 라인의 개수냐,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오가닉, 세미 디태치드, 임베디드 이렇게 3가지로 코코모에서 유형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태별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베이직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단순한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를 보자면 이건 중간 단계, 그리고 디테일들을 보자면 상세한 단계별 비용을 산정해 놓은 거. 이렇게 프로젝트를 유형별로 분류했느냐 아니면 형태별로 분류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코코모 모델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5만 라인 이하, 네, 다른 설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키워드를 뽑는다면 5만 라인 이하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 이거는 오가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가닉이 답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모형에 푸트납 모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의 각 단계마다 비중을 다르게 해서 비용을 산출하겠다 이런 건데, 푸트납은 어떤 거하고 연결하시느냐면 여기 레일리 노든 곡선, 레일리 노든 곡선하고 푸트납하고 같이 연결해서 외워놓으시면 네, 이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문제가 나오니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펑션 포인트입니다. 펑션 포인트 모형이 있는데 요거는 소프트웨어의 각 기능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애기한테 열심히 집안일을 도와주면 용돈을 줄게 라고 했을 때 설거지하면 1,000원, 청소하면 2,000원 이런 식으로 기능을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다 다르게 측정을 해놨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그런 것들을 합산해서 이 소프트웨어는 쭉 계산해 봤더니 총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그렇게 한 모형이 펑션 포인트 FP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봤더니 소프트웨어 비용 추정 모형이 아닌 것은, 소프트웨어가 이 소프트웨어를 끝낼 때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러이런 모형들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코코모 기억하시죠? 푸트남, 레일리 노든 곡선 그랬고요. 그 다음 펑션 포인트, 애기한테 설거지하면 얼마, 청소하면 얼마, 이렇게 가중치를 다르게 한다라고 했었죠. 4번은 없었잖아요. 네, 4번은 비용 추정 모형이 아니었던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로시 기법에 의해서 총 라인 수가 이렇게 얼마다라고 숫자가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개발 소요 기간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게 총 라인을 여기 나와 있는 숫자로 다 나눠주시면 돼요. 나누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하고 그 다음 남은 답을 또 요거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 남은 200하고 10하고 2000이 되잖아요. 2000을, 그러니까 5만을 2000으로 나누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공세개 지우고 공세개 지우고 50이 남으니까 이 50을 2로 나누면 25가 되겠죠. 그래서 25개월이다. 자, 요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항상 요 숫자가 나오면 그거 나누기 이거, 그 다음 그 남은 답을 또 이거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5개월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CMMI 모델의 성숙 단계라고 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을 때 이게 몇 번째 단계냐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무질서하고 대충 만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초기 단계다 라는 걸 시작으로 해서 보시면 앞에 숫자가 1부터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면서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반복 단계, 세 번째는 정의 단계, 네 번째는 관리 단계, 다섯 번째는 최적 단계. CMMI 모델과 스파이스 모델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외워 놓으셔야 되는데, 자, CMMI 1번부터 5번까지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앞에 있는 글씨를 또 동그라미를 칠게요. 초반, 정관, 최.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초반에 정관장 먹는 게 최고야. 네, 이렇게 외우면. 네, 다소 어이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외워집니다. 그죠? 초반에 아예 정관장을 먹어버리면 최고야. 이렇게. 자, CMMI 모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워야 되는 게 스파이스 모델이거든요. 이거는 단계가 0단계부터 시작해요. 0단계의 레벨부터 레벨 5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불완전하게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최적화로 끝내요. CMMI도 최적화로 끝나는 거였잖아요. 근데 레벨이 0부터 5까지 주르륵 점점 숫자가 커지면 좋아지는 거죠.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글씨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자, 어떤 여자가 좋냐고 물어봤더니 관상이 불과 물이 만나는 관상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니 확실히 예쁜 게 최고라고 말했대요. 외워주세요. 자, 처음에는 불과 물이 만나는 관상을 가진 여자가 좋다고 그러더니 확실히 예쁘니까 그게 최고래요. 자, 스파이스 모델하고 CMMI 모델하고 구별해서 외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스파이스 모델의 프로세스 수행 능력 수준의 단계별 설명이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앞에 거를 외우지 못했다고 해도 수준이 이렇게 7레벨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7레벨은 없었는데 라고 생각해서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불과 물이 만나는 관상이 좋다더니 확실히 예쁜 게 최고래. 이거를 적어 놓으시고 그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찾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있었죠? 확실히 예쁜 게 최고래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단계는 우리가 외운 거에 없었잖아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CMM 모델. CMM으로 나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CMM에서 CMMI가 되는 거니까 같은 모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CMM 모델의 레벨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초반에 정관장 먹는 게 최고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건 없었죠. 우리가 외웠던 그 단어들을 나열했을 때 계획 단계가 없었잖아요.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외워놓으면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외워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RIP하고 OSPF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에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RIP는 간단하고 설정이 쉬우며 작은 네트워크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이렇게 통신할 때 필요한 그런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RIP는 간단하고 설정이 쉽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홉 카운트를 기준으로 해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때 길찾기 기능을 켜잖아요. 그래서 길찾기를 켜면 우리 해커스가 있는 강남역에서 만약에 뭐 4단까지 간다라고 하면 몇 정거장을 가야 되는지 이제 지하철로 몇 정거장 간다라고 알려주죠. 만약에 뭐 5정거장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리 벡터 라우팅이라는 것은 내가 거쳐야 되는 정거장이 몇 개인지를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계산하는 게 홉수를 하나씩 띄어서 정거장을 넘어가는 거, 라우터를 뛰어 넘어가는 그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15까지만 카운팅을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갱신은 30초마다 그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RIP하고 비교되는
OSPF는 뭐냐? 이거는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을 같이 외워 놓으셔야 돼요. 네,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 알고리즘이 계속 최단거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가려고 길 찾기 하는 거. 네, 그런 거라고 같이 엮어서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일단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홉수를 15로 제한했다. 이건 너무 쉽죠.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서 홉수가 15개다. 그럼 RIP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1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인 OSP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네, 맞죠? 이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계속 최단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계속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변화한다고 해도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아, 여기 마지막에 있네요. 최단 경로 탐색을 위해서 다익스트라를 사용한다. 이 내용 맞고요. 멀티캐스팅 알고리즘 지원하는 것도 맞는데 이번에 나와 있는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은 OSPF가 아니라 RIP였죠. RIP가 이렇게 라우터를 몇 개, 홉으로 몇 정거장 가면 되는지 숫자로 나타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자, 일단 가장 간단한 게 제이슨이에요. 경량의, 가볍다는 거죠. 경량의 데이터 교환 형식으로 사람이 읽기가 쉽고요. 어떤 형식으로 쓰냐면 속성하고 값을 쌍으로 엮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제이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XML인데요. XML은 트리 구조예요. 트리 구조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고 태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엮어 놓으시면,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멜이라고 하는 교환 형식도 있습니다. 야멜, 요거는 간결하고 사람이 읽기 쉽습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한다. 그러니까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좀 더 좋은 형식이다. 나중에 나온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인터페이스 간의 통신을 위해 이용되는 데이터 포맷이 아닌 거를 골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제이슨, XML, 야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쭉 정리를 했었는데 모르는 애가, 처음 보는 애가 1번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 포맷이 아닌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암호 알고리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은 대칭키 암호와 비대칭키 암호화 이렇게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대칭키라고 하는 거는 암호로 만들 때의 키하고 그거를 다시 복호화할 때 쓰는 키가 같다는 거고요. 비대칭키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암호화를 할 때 쓰는 키하고 복호화할 때 쓰는 키하고 서로 다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칭키는 속도가 빠르고 계산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문 잠그고 예전 같은 때 요즘은 번호키를 많이 쓰지만 열쇠로 잠그고 나서 그 열쇠를 뭐 화분 밑에 넣는다거나 막 소화전 밑에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와서 꼭 그 제3의 누군가가 와가지고 화단 밑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열쇠를 꺼내서 남의 집에 침입하고 막 이렇게 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자, 블럭 암호 방식이 대칭키 암호화에 속하거든요. 스트링 암호 방식도 대칭키 암호화에 속하는 건데 이 두 가지의 어떤 종류들이 들어가는지를 외워놓으세요. 네, 이런 걸 분류해서 다음 중 블럭 암호 방식이 아닌 것을 골라라. 내지는 방식이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칭키 암호화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 중에 블럭 암호에 속하는 게 일단 AES, DES, DES 앞에 숫자를 3개를 3을 써서 3번 암호화한 그 결과를 또 3번 더 암호화를 했다라는 거니까 강력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시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암호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C4는 스트링 암호 방식이 되겠습니다. 비대칭키는 공개키하고 비밀키가 서로 같이 어우러져서 이걸로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하는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RSA, ECC. 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해시 함수가 있습니다. 네, 해시 함수는 입력된 데이터를 고정된 크기의 해시 값으로 변환하는 단방향이다. 이걸 외워놓으세요. 다른 애들은 양방향이잖아요. 암호화로 했다가 다시 복호화로 바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는데 해시 함수는 단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답이 나오면 그 답을 가지고 원래의 그 원래 값이 뭐였는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로 일단 암호 알고리즘을 분류해 봤습니다. 자,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 아까 앞장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좀 더 자세하게 보자는 거죠.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이 DES입니다. DES. 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몇 비트냐? 64비트예요. 64비트인데 그 중에서 56비트는 암호화 복호화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8비트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56은 암호화 복호화, 8비트는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용. 네, 이렇게 해서 64비트가 총 비트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ES로 암호화를 잘 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거를 누군가가 쉽게 복호화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보안성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을 대회를 연 거죠. 네, 대회를 열어서 그 다음에 뽑힌 게 AES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 64비트 가지고 암호화를 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128비트 블록 크기를 사용합니다. 2배가 됐잖아요, 벌써.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점점 비트 수를 더 크게 늘리고 있거든요. 이게 숫자가 더 늘어나면 이거를 맞추는 게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자, 시드는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공용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나라.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DES가 몇 비트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이건 64비트고요. 56비트는 암호화 복호화 쓰고요. 8비트는 페리티 비트예요. 다 정리하실 수 있죠. 답은 3번입니다.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하다. 그럼 대칭키잖아요. 그럼 대칭키에 해당하는 애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아까 DES가 있었고 DES가 64비트였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보안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AES라고 했죠. 그러니까 답은 AES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일단 제일 먼저 나온 애가 RSA가 되겠습니다. 큰 정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네, 요 이론에서 출발한 게 RSA예요. 그래서 지금 각각 RSA로 시작하는 사람 이름이 보이죠? 이렇게 3명이 만들어서 3명이 그 이름 약자를 따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DP 헬만입니다. 큰 소수의 제곱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만 그 제곱근을 역으로 찾는 게 매우 어렵다. 네, 요런 그 이론에서 시작한 암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DP 헬만. 그 다음 엘가말입니다. 이거는 큰 정수에 대한 로그 계산이 어렵다. 네, 요런 이론으로 만든 건 엘가말이고요. 그 다음 타원 곡선 암호화 ECC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존의 RSA에 비해서 키의 그 개수는 줄이면서 보안성은 똑같이 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ECC까지 쭉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으로 소수가 나왔습니다. 소수를 활용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뭐냐? 그러면 아까 앞장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RSA 방식이 저 소수를 활용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두 개를 비교를 해서 틀린 거를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속도가 빠르다. 다양한 암호의 핵심 함수로 사용될 수 있다. 네, 맞네요. 두 번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비밀키 전달을 위한 키 교환이 필요하지 않다. 네, 이 부분이 잘못됐죠.
대칭암호 알고리즘은 문 잠글 때 쓰는 열쇠하고 문 열 때 쓰는 열쇠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열쇠를 꼭 줘야 되거든요. 열쇠를 화분 밑에 넣는다거나 소화전에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누군가 제3자가 그걸 유추해서 훔쳐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문제가 돼서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 나온 거기 때문에 자, 2번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도 한번 보자면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자신만이 보관하는 비밀키를 이용해서 인증하고 전자서명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 맞고요. 대표적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으로는 AES, IDEA. 네, 우리가 앞에서는 그 정리한 거에 없었지만 IDEA도 역시 대표적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같이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서비스 공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비스 공격에서는 문제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해서 맞추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나왔던 문제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눈에 익혀주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스푸핑이고요. 스푸핑은 공격자가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 믿게끔 하는 그런 공격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티어드롭 공격이 있습니다. 이건 패킷 조각들을 제대로 재조립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그런 공격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머프 공격이 있죠. 스머프 공격은 에코 요청을 엄청 많이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응답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이 돌아오게 해서 그걸로 서비스를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그런 공격 기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죽음의 핑입니다. 핑 오브 데스. 이거는 허용된 최대 크기를 초과하는 아주 굉장히 커다란 패킷 폭탄을 보내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공격 방법입니다. 한 번씩 꼭 정리해 주시고 그 가장 중요한 용어랑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엮어서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특정 사이트에 매우 많은 ICMP 에코를 보내면 이에 대한 응답을 하려고 시스템 자원을 모두 사용한다. 그래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핑 플러드가 되겠습니다. 답은 핑 플러드입니다. 그거 외에 또 보안, 정보 보안 침해 공격 관련된 용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오는 애들 위주로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일단 웜이 나오는데 얘는 스스로를 복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파일을 인질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뭐 사진 같은 거 내가 굉장히 아끼는 사진이 있는데 그 파일을 얘가 암호를 걸어버리면서 암호를 풀고 싶으면 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백도어입니다. 이거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 몰래 들어갈 수 있도록 뒷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백도어를 탐지할 수 있는 도구, 트립와이어. 이것도 같이 외워놓으세요. 자, 그 다음 세션 하이제킹입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로그인을 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로그인한 거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공격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리를 비울 때는 로그아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네, 세션 하이제킹, 세션을 가로채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놓으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업, 국가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주요 사이버 범죄 중 하나인데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로 걸어놓고 금전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랜섬웨어가 되겠죠. 네, 이제 이런 거는 쉽게 문제의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5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문제의 유형도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그러니까 1과목, 2과목에서 점수를 좀 많이 따는 전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락은 면하면서 한 50점 넘게 맞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자주 틀렸던 문제들 위주로 한 번씩 오답노트 또 정리해 주시고요. 기출문제가 항상 중요합니다.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정리했던 내용, 벼락치기 특강으로 제가 정리해 드렸던 내용이 가장 자주 출제됐던 문제들을 엮은 거니까 믿고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칭키, 비대칭키
그 안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종류의 알고리즘들이 있었죠? 네, 완벽하게 외우고 시험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벼락치기 특강 5과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